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이 25곳 1차 단수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25명은 경선 없이 바로 본선 진출이라는 건데 용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최대 승부처 서울 49곳 중 19곳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 지은 점도 눈에 띕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적 쇄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론된 귀한 떡잎들 가운데 반발도 적지 않아 보이죠. 내일 발표되는 첫 전략 공천 발표도 주목됩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일 하루 앞두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했는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총선 관련 오늘의 핫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라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2월 14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지역구 단수공천 후보 25명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첫 전략공천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총파업 불사 의지를 밝힌 의사협회가 오는 17일 투쟁 방안과 일정을 결정합니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는 파업 동력이 될 젊은 의사를 향해서는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축구대표팀 선수단 내에서 언쟁과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술 부재에 선수단 관리 실패까지 확인된 클린스만 감독 코치는 경질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30억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총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양형 기준 생활을 넘는 중형인데 재판부는 반복적인 범행으로 주위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른바 뒷광고 꼼수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 광고나 협찬 표시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한 경우가 40%를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아침 기온을 기록하며 4월 중순의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는 서울과 광주, 제주 지역 단수 공천 후보들을 발표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등 25명의 이름을 올렸는데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 인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차로 확정된 집권여당의 총선 지역구 후보는 모두 25명입니다. 전날 면접 심사까지 마친 서울과 광주, 제주 지역 후보 가운데 본선 진출자를 줄였습니다. 혼자 공천을 신청했거나 경쟁자를 큰 점수차로 이긴 사람을 선정했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선 19명이 공천장을 미리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선 용산의 권영세, 서초갑의 조은희,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이 지역구를 지켰습니다. 이용호, 태영호 의원은 옮긴 지역구에서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영입 인재인 박정훈 전 앵커 등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광주에선 박은식 비대위원 등 5명, 제주에선 1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면접 다음 날 지역별 단수공천 후보를 바로바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보들이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승리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눈에 띄는 건 이번 단수공천 명단에 용산 참모 출신은 없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은 물론 이영, 박민식, 박진 등 전직 장관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전 검사장은 서울 송파갑 공천에서 아예 컷오프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원칙대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룰을 먼저 정한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룰을 첫날 무조건 확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면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마지막인 16일과 17일 대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의 1차 단수공천에는 한강벨트를 공략해 최대 격전지 서울 선거에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곳은 경선이나 지역구 재배치 등이 불가피해서 신경전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4년 전 21대 총선 서울 선거에서 그야말로 참패를 맛봤습니다. 용산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서 8석을 얻은 걸 빼곤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서울 지역 단수공천 명단에는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오신환 전 의원, 김병민 전 최고위원 등 유명 인사들이 승부처인 한강벨트에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용산을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곳들입니다. 단수공천으로 서둘러 당내 경쟁을 마무리 짓고 본선 표심 잡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나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가 의미 있고 헌신하려는 우리의 스타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도 그런 식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바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부 교통정리가 아직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이해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전현직 의원 3명이 출사표를 던진 중성동을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다른 곳으론 가지 않겠다는 상황이라 지역구 재조정은 물론 경선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현역 박성중 의원과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 신동욱 전 앵커가 맞붙은 서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의 양지 출마 논란이 불거진 강남을 역시 공천장의 주인공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새 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단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서울 지역구 30곳은 경선을 치르거나 특정 후보를 우선 추천하는 이른바 전략공천 지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를 설욕하기 위해 더 나은 후보를 찾으려는 여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당 차원의 후보 지정, 이른바 전략공천 결과를 내일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공천 심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연일 인적 쇄신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오는 19일 경선 일정 돌입을 앞두고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일 회의를 엽니다. 현역 불출마나 탈당 등으로 자리가 빈 지역구 18곳의 후보 선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전략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회의에서 일부 전략 선거구의 공천을 논의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교적 교통정리가 쉬운 전략 선거구 공천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당내 올드보이를 겨냥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연일 인적 쇄신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달란 취지지만 당내 친문 등 비명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속가내기에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전략공관위 회의와 맞물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전략 선거구인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전 임종석 전 실장도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하면 당 지도부와 공관위 협의를 해갖고 거기에 따르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사실상 친명 핵심이 공개적으로 임 전 실장의 결단을 촉구한 거란 해석이 뒤따랐는데 친문계에선 부글부글하는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컷오프 가능성이 큰 현역 평가 하위 20% 개별 통보까지 예고된 상황. 비명계가 명단에 대거 포함될 경우 집단 반발을 넘어 제3지대로 이탈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 대통령실과 갈등 국면에서 언급했던 양두구육이란 고사성어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며 여권을 싸잡아 비판한 건데 반윤을 기치로 지지층 재결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양두구육을 재소환한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의 화살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명품 가방 수수 논란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품백의혹과 같은 국민적 그런 관심 사안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날카롭던 법리가 무뎌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개 머리 위에 쓰인 양의 머리를 벗겨내는 야당이 될 거라며 대안 세력으로서 선명성도 강조했습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양두구육은 이준석 공동대표가 여당 대표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전면전을 선포하며 언급했던 고사성어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공동대표가 반윤연대를 다시금 부각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등 민주당 탈당파들과 합당 이후 기존 지지층의 반발이 적잖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진중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더니 이재명 대표의 진중하지 않음과 솔직하지 않음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추가로 영입해 현역 의원을 5명으로 늘리는 등 몸집 불리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늦어도 19일까지라며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늦어도 19일 이전에는 공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 이런 마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야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아 총선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박홍근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연대 불가를 공언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은 4년 전 열린민주당 사례처럼 위성정당이 아닌 자매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노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의 의대생 증원에 맞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파업 여부 등 투쟁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첫 기자회견을 연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증원 필요성에 공감할 수 없을 뿐더러 2,000명은 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대학을 24개 이상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학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이공학계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비대위 구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의사협회는 오는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파업 돌입 여부와 시점 등 집단 행동 방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파업 찬반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2,000명 정원을 발표했던 상황과는 확실히 상황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과도 집단 행동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협 전직 간부 등 선배들이 젊은 의사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인턴 등 수련의들에게도 당부와 함께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인생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그것도 뭐 공모를 했다 그러면은 집단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설전이 감정 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사들 단체 행동에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지는 전공의들은 일단 적극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지만 단체 행동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단체 행동의 가장 큰 동력인 전공의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데는 의사 면허 취소라는 초강력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직전에 면허 취소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지난 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위 관계자가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집단 행동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라 관련 조치를 내릴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단체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면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집단 행동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에 대응 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데는 면허 취소가 가능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10년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전엔 의료 관련 범죄로 국한됐지만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자칫 금고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법률 검토 등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희생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지원단을 통해서 미리 보호를 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전면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준법 투쟁 형태의 단체 행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협의회가 단체 행동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보다 연차가 적은 인턴 의사들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턴 200여 명은 개별로 사직서를 내는 방안 등을 포함해 대정부 투쟁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오카다 인턴 대표는 의사 내부 게시판을 통해 병원 막내인 인턴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턴 전원의 의견을 모으자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다른 수련 병원에서도 이미 사직서를 모았거나 모으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 이후 이강인이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서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면서 축구 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다면서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더 좋은 선수,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는 경질적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진 회의에서 경질로 뜻을 모은 이석재 부회장은 정몽규 회장과의 독대에서 경질을 건의했고 정 회장은 마땅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축구협회는 감독 경질을 대비해서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소집된 축구협회 임원회의에서 선수 출신 협회 부회장과 임원들은 경질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분위기가 전부 다 지금 사퇴 쪽으로 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분들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머지들도 이제 다 그 얘기들 다 했지. 이석재 협회 부회장은 회의를 마치고 정몽규 회장을 독대해 임원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임원회의가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니지만 협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만큼 정 회장도 당초 유임 쪽으로 기울었던 입장에서 한 달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회장님 뜻을 나한테 아까 살짝 붙이더라고. 명분이 있어야 4강까지 올라가. 그래도 그나마 뭐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정몽규 회장은 내일 열리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개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사항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질의 최종 걸림돌은 역시 자녀 연봉입니다. 클린스만 감독만 대략 70억, 코치진을 포함하면 약 80억 원을 줘야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한다는 것도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계획보다 늘어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최근 300억을 대출받았는데 정 회장은 위약금을 줄 경우 악화되는 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경우에 대비해
계약 위반 사항과 위약금 규모 등을 따지는 법적인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은 겨울이 아닌 4월 중순의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강원 산간에 폭설이 내리는 등 당분간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전이 3월 초봄이었다면 오늘은 4월 중순,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가 14.8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강릉 13.6도, 부산 12.1도, 인천 11도로 전국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51년 만에 2월 1일 최저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 동쪽에 있는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전남 완도와 강릉은 20도를 넘었고 대전 19도, 서울도 18.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예년보다 무려 2달가량 이른 4월 중순의 기온 분포였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후 북쪽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은 점차 낮아져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전일 대비 10도가량 큰 기온 하강이 예상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강원 산간과 동해안 고지대에는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른 봄 날씨에 봄꽃이 서둘러 개화하는 가운데 고지대에는 눈꽃이 피는 봄과 겨울이 공존하는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총조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반복적으로 저지른 거대한 사기 범행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윤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 씨 결혼 상대로 알려진 뒤 성별 논란부터 각종 사기 유혹에 휘말린 전총조 씨. 결국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 30대 사회초년생 27명으로부터 3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며 벌을 받고 떳떳해지고 싶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떳떳이라는 단어 사용법을 모른다며 강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결국 2달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양형 상한인 10년보다 더 높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온라인 세미나 수강생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채고 남자 행세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고친 뒤 임신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 모두 유죄라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씨가 사기 행각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반성한다는 말이 의심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씨 사기 범행에 가담해 2억여 원을 챙긴 전직 경호원 이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전 씨와 공범 이 씨 모두 유죄로 결론 난 가운데 경찰은 공범 의혹이 불거진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50억 원 가까이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가 법원을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동안 동생을 자식처럼 생각했다며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온 박 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자식처럼 키웠다고 생각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동생 박수홍 씨의 출연료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사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생활비로 쓰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생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사용한 혐의 등은 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 액수의 절반에 못 미친 20억 원가량만 박 씨가 빼돌렸다고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 대해 10년에 걸친 오랜 기간 범행으로 법인 회계를 뒤섞이게 했다면서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 등으로 탈세하며 회사를 운영했지만 법정에서 끝까지 절세라고 주장하는 등 준법 정신이 우려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형과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리는 데 공모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이번 결과를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용처가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마냥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지금 선고한 부분들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수홍 씨 측은 116억 원에 이르는 연예기획사 매출 대부분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이들이 빼돌린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콘텐츠 가운데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꼼수가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광고나 협찬을 받았다고 표시를 하긴 하는데 알아차릴 수 없는 곳에 작게 희미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입니다. 광고비를 받고 제작했다는 자막이 있긴 하지만 색깔이 영상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더보기를 누르거나 글을 끝까지 내려야만 대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라고 적어서 물건을 협찬받은 점을 모호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광고나 협찬 표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른바 뒷광고 꼼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달간 적발된 건수가 2만 6천 건에 육박해서 한 해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모든 유형의 위반 건수 3만 7천 건을 분석해보면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42%에 이르렀고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쇼폼에서 위반 게시물 671건이 적발됐습니다.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 간편복, 음식 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쇼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소비자가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지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공관위가 오늘 서울, 광주, 제주 지역 단수 공천 후보자 25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본선 직행하는 분들인데요. 이 가운데 19명이 서울인데요. 면면을 보면 한강벨트 탈환 전략하고 좀 맞닿아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죠.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강벨트로 꼽히는 동작, 가불, 용산 이런 곳들을 오늘 단수 공천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중성동 가불, 마포 가불 이런 곳은 아직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강벨트가 중요한 지역인 만큼 그만큼 또 신중함을 기울이고 만전을 기울이려는 그런 면모도 엿보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그 서울 지역 1차 단수 공천 명단 19명을 보면요. 사실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지 못한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19명 중에 9명이 지금 70년대생, 80년대생입니다. 그래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70년 이후생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강북갑의 전상범 전 판사가 79년생,
광진갑의 김병민 최고위원이 82년생, 도봉갑의 김재섭 전 당협위원장이 87년생. 예. 지금 이런 젊은 후보들이 공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19명 중 9명이 19명 중 9명입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가 출범할 때만 이 7, 8, 9 비대위가 들어섰던 것이 아니고 지금 공천에 있어서도 상당히 세대 교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그런 점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분들은 좀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발표를 했다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지역에서 경쟁력을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오늘 단수 공천으로 발표되신 분들이 경쟁력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한강벨트 얘기 좀 전에 했는데 12곳 가운데 11곳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가져간 곳이에요. 오늘 12곳 가운데 5곳을 먼저 발표했는데 앞서 그래픽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용산을 제외하고는 자 현역이 모두 민주당이거든요. 자, 민주당 이번에 여기 대진표가 어떻게 짜질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오늘 자,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오늘 우선적으로 발표한 것은 좀 파장이 크지 않은 곳, 예. 뭔가 경쟁이 치열하진 않은 곳.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현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민주당의 지금 현역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보면은 오늘 나오신 분들이 보면 지난 선거 때 이미 붙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전 의원도 그렇고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렇고 다 지난 선거 때 이미 붙었던 분들 위주로 좀 무난하게 도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을 위주로 발표를 네. 민주당도 1차 발표를 할 때 좀 무난한 지역부터 발표한 것처럼 예. 국민의힘도 비슷한 이 루트를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영세, 나경원 두 중진을 앞세운 부분도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여기는 좀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굉장히 또 관심인 게 권영세 의원이 다시 이제 받기는 했는데 지난번 총선에 굉장히 신승을 한 지역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지난번 총선에서 0.66% 차이로 권영세 의원이 신승을 했죠. 네, 한 800여 표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었던 1000표 차이가 채 안 났는데요. 그런데 이제 2020년 총선은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그 국민의힘이 패배한 지역의 그 퍼센티지를 보면요. 한 자릿수 차이로 패배한 지역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코로나가 선거 전체를 지배했던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당시에 신승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선거 환경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용산은 이제 대통령실이 옮겨오면서 서울의 어떤 신정치 1번지처럼 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보내서 아마 좋은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권영세 의원도 이 지역에서 워낙에 지역구 관리를 그동안에 탄탄하게 해오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지역을 1차로 단수공천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말씀하신 대로 중량감 있는 어떤 인물,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 지역을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좀 거론되는 인물들은 지금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새롭게 드러나는 인물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승 870표 차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강태웅 후보가 민주당에서 나갔었습니다. 지금 강태웅 후보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엔 현역 구청장이었지만 이제 전직 구청장인 된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준비했던 분들 이외에 이분들도 지금 뭐 여론조사나 이런 지표를 보면 경쟁력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중량감 있는 인물을 투입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 두 분 중에 경선을 통해서 한 분을 선택해서 내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그 강남벨트 지역을 좀 보면 특히 송파 갑 지역을 많이 주목들 하시던데요.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이 공천을 받을까 이 부분 관심이었는데요. 떨어졌어요. 이 공천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친윤 공천, 뭐 검사 공천, 낙하산 공천 이런 건 없다는 거를 첫날부터 확연한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시스템 공천이 발표된 룰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석동현 이제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알려졌다시피 이제 대통령의 40년 지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드밴티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은 원래 언론에도 많이 알려졌다시피 부산 해운대 지역 출마를 모색을 하셨었고 그래서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부산 지역 언론에서 해운대 지역 출마 예정자로 분류를 해서 보도를 했었고 작년 겨울까지도 부산 지역 출마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파갑에 공천 신청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조금 착근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경쟁력 조사를 한 결과
그 나온 대로 지금 공천을 한 것이 아닐까. 네.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이 그 송파갑의 공천 결과는 다른 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공천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실 출신들도 오늘 한 명도 이름을 못 올렸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 의도적인 거라고 봅니다. 의도적인 대통령실 거다. 출신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다. 아마 이후 발표되는 거에서 혹시 뭐 단수 공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대통령실 출신들을 배제함으로써 첫 번째 발표에서 상징적으로 어떤 특혜도 없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전략. 메시지를 던진 거다. 저는 뭐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실 출신들이 사실 그 대통령께서도 대담에서 이제 후광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후광이 뭐냐라는 거는 사실 뭐 특혜가 있다, 특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 대통령실 출신들은 대통령의 인기를 등에 업고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실 경력 한 줄이 주는 그 상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광이 없이 나오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이길 수 있는 후보 기준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 기준 그 경력 한 줄로는 뭔가 승부가 안 되는 경쟁력이 안 나왔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출신들이 그리고 또 대통령실 출신들 38명이 이번에 그 공천 신청을 했는데 17명이 강남 3구와 영남 지역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양지로 간다는 비판 속에서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1차 발표에서 아마 제외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바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서울 지역이 19곳이나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좀 서울 지역 공천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빨리 해야죠. 빨리. 예. 우리가 축구도 월드컵 지역 예선 빨리 통과하면 그만큼 본선 진출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빨리 공천을 확정 짓고 그 지역에서도 본선 모드로 준비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후보들의 그 선거전을 치르는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후보로 확정이 돼야 조직도 더 확장이 되고 또 언론에서도 어쨌든 공천된 후보로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수 공천으로 이렇게 공천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확정해서 드리는 게 맞고 아마 서울 지역은 그 뒤에 경선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경선이 치러져야 될 지역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30곳이 지금 남아 있는 거라서 뭐 종로, 서초울, 강남을 오늘 다 빠졌거든요. 여기 이외에 지금 최근 핫해진 중성동을 여기도 이제 빠진 상태인데 앞으로 이 여당의 이 지역의 재배치라던가 아니면 뭐 전략 공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타당의 공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종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강남 3구와 비교해서 무조건 보수가 좋은 곳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는 그 최재형 의원이 당선될 때 재보궐선거 22년 때 대선 때 동시 선거로 이루어진 재보궐선거 때 당선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무공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이었던 곳이었고 대통령 선거 경선을 나가면서 사직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공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당선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의문 부호 때문에 재배치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된 것 말고 좀 보수가 유리한 그 거론된 강남 3구를 비롯해서 그런 지역의 공천 그 대통령실 출신도 거기에 공천 신청을 하고 기존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도 있고 좀 치열한 곳 이런 곳들의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경선을 좀 잡음 없이 이끄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공천 지역에 대한 방향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 방향들을 보면서 우리 당도 어떻게 사실 우리 당이 더 힘듭니다. 현역 의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쇄신 경쟁은 양당이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던데 시스템 공천이 작동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던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이제 30곳 남은 지역 발표할 때 이때 혹시 남아있는 갈등이 좀 불거질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글쎄요. 특별히 갈등이 있을 만한 지역구가 잘 예상이 안 됩니다. 예. 갈등은 아니지만 사실 어제 중성동을 같은 경우에는 세 분 정말 중량감 있는 세 분이 다 몰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성동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선의 하태경 의원, 또 삼선을 역임한 이해운 전 의원,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중기벤처부 장관을 역임한 이영전 장관 이렇게 세 분이 가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약간 그 비슷한 관점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 이 지역에서 공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다른 지역에 재배치될 확률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 입장에서 아까 제가 그분들의 이력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당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예. 이 지역에서 공천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 자체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의 입장에서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한 가지 좀 그 메시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첫날 공천 면접을 볼 때 이 중성동을 지역만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가 들어가서 그 면접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에서도 이 지역에 지금 공천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재배치까지 염두에 두고 촬영을 허용하지 네. 않았을까. 물론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어쨌든 여기 세 분은 이 지역에 남지 않더라도 재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네, 자, 그렇게 어떻게 봅니다. 되는지 네. 지켜보고 다음에 맞으면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반발했던 김성태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큰 정치인다운 결정이라고 화답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여전히 아쉬운 심정 가눌 길이 없지만 이제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기여로 답해 주신 한동훈 위원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큰 정치는 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루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저와 김성태 의원님의 마음은 같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동료 시민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도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김성태 의원께서도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자, 윤핵관들이 공천에 개입했다.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수용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수용을 한 건데요. 그럼 뭐 지도부 설득이 좀 영향을 미친 겁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그 네. 공천 후유증이 없이 상당히 매끄럽게 잘 정리가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언어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드루킹 그 특검 때 단식을 통해서 특검을 관철해낸 그런 이력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 당과 또 우리 정치에 크게 공헌했다는 부분을 평가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이고요.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에게는 어떤 시점에 가면은 그분의 업적, 공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예우해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상당히 언어 구사를 적절하게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설득, 언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설득이 된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좀 의아했습니다. 의아하셨습니까? 이렇게 칭찬 한마디에 뭐 칭찬은 물론 뭐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격한 발언을 쏟아내던 분이 칭찬 한마디에 이렇게 태세를 전환한다? 저는 좀 놀라웠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에 천연빛 갚는 그런 걸로 뭔가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 통했던 거라면은 저는 정치는 정말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만약에 이게 정말 말 한마디로 그 태세를 바꿨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배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세대 교체, 뭔가 중진 교체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기회 그런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네, 오늘 뭐 경기, 전북, 인천 지역 면접도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런 여기는 이제 결과들이 나오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총선용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당초 알려진 창당 날짜가 15일이었는데 23일을 일주일 연기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게 지금 개혁신당과 같은 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이제 개혁신당이 그 양정숙 의원을 입당시키면서 5석이 됐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그 2월 15일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을 지금 원래는 4천만 원 이하로 받아야 되는데 6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선관위 관계자가 그렇게 예. 언급을 했으니까 이 수치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개혁신당이 오히려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과연 이런 것이 개혁이냐라고 하는 네.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국민의힘도
부득이하게 이게 병립형으로 회귀가 안 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조속하게 창당을 해서 국고보조금까지 받게 되면은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에 주장해온 정치개혁 아젠다들이 상당히 퇴색되겠죠. 그런 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위성정당 창당을 늦췄다고 보여지고요. 또 민주당이 지금 그 창당의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정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근데 총선 기호가 정해지는 게 3월 22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때 누가 합류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자, 서대문갑에 오늘 이용호 의원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지역에 거론됐던 분 중에 한 분이 인효한 지난 그 전 혁신위원장이에요. 여기 그 위성정당에 합류를 하게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효한 혁신위원장이요. 글쎄요, 인효한 혁신위원장은 좀 명예를 중시하는 분 같아서 그 위성정당에 갈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의 하마평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뭐 지역 당협위원장을 찾아가서 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보도가 되는 걸 보면서. 근데 지금 민요한 위원장은 아직 출마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중량급 있는 인사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 선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과정 중에 있다. 인요한 위원장은 근데 위성정당과 같은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고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힘이 민주당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당당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국민들께 좀 죄송한 일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민망한 정당에 인요한 위원장도 함께하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양당보다 안 하면 제일 좋긴 할 텐데요. 그렇죠. 저희도 그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선회해주기를 설득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도 지금 인적 쇄신 바람몰이를 시작했죠. 최근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유한 이재명 대표, 연일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어젯밤에는 SNS에 새술은 새부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자, 지금 떨고 있는 떡잎들 굉장히 좀 있을 것도 같고요. 근데 어쨌든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금 인적쇄신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밖에 없죠. 그리고 민주당의 장점이자 또 바로 단점이 되는 것이 장점이 현역 의원들이 많고 그리고 다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 교체, 좀 중진 교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 역할을 사실 할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전화도 돌리고 뭐 이런 것들 작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병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역구에 누구를 그럼 새롭게 공천할 것인가? 지금 뭐 비명계에서는 결국 친명계 그 인사들을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출구 전략을 말해주면서도 거기에 정말 새로운 인물, 혁신적인 인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또 다른 목소리를 내던 인물,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공천하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정치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종합예술의 정말 절정의 미를 뽐낼 수 있는 건 딱 공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과정, 한동훈 위원장은 다른 전략으로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재배치로 뭔가 그 과정을 공천을 좀 전략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서 명예롭게 먼저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아마 이 전략이 그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이 이후에는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후의 전략까지 좀 봐야 된다. 자, 나온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여야 막론하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성부 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민주당에서 그런 어떤 세대교체 작업이 매끄럽게 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지금 어떤 용퇴를 요구받고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용퇴를 하지 않고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또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가 또 불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임재근 의원이라든가 또
그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문학진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하나같이 지금 어떤 당이나 당 대표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특히 뭐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 받은 내용을 방송사 인터뷰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를 할 정도로 예. 굉장히 감정이 격앙된 지금 걸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네. 그래픽을 바로 준비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불출마 요청 전화를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이 받았는데 SNS에 글을 남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이제 경쟁 상대들이죠. 안태준이 31%, 신동헌과 박덕동이 각 11%, 형님이 그러니까 문학진 전 의원이 10%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친위 부대를 꽂으려고 보니까 비선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고 납득할 수 없는 수치 조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거는 당 공식 조사 결과고 그분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서 그런지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오늘 얘기를 했는데 설득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전 저 수치를 공개하신 게 무리수가 아닌가. 본인의 경쟁 저 수치를 보고 모두가 꼴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모두가 의아해하거나 이렇게밖에 안 나올 리가 없는데라고 받아들였다면 문학진 전 의원의 말을 다들 이해했을 텐데 사실 당내 분위기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 지역도 사실 전략 선거구입니다. 제가 몇 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전략 선거구에 정치 신인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전략 선거구에 나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학진 전 의원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올해 그 70대시거든요. 그런 중진 전직 의원께서 전략 선거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60대 아니고 70대입니까? 70대입니다. 54년생이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렇게 그 전략 지역구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한다는 것은 당에 매우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무조건적인 배제, 친문에 대한 뭐 배제 이런 것들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는 카드임엔 분명하나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이 전략 선거구로 당원 당규에 의해서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곳에 예비 후보 등록했다는 것 이건 당에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 사유도 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이런 잡음들을 좀 최소화하는 아직 작업 중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올드보이들의 기환, 임종석 전 실장은 올드보이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들의 기환에 대해서 이분들을 좀 수긍하고 물러나게 할 거면 경선 기회를 드리는 것도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기회를 드리고 본인이 수긍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 자,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친문 대 친명 갈등의 어떻게 보면 상징 인물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요. 예. 지금 한 2주 정도 모든 언론이 공천 여부에 대해 집중하고 네. 있는데 저는 그게 일종의 맥거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맥거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관객의 시선을 굉장히 끌고 뭔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 소재지만 그게 영화 끝까지 가보면은 알고 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였던 그런 걸 맥거핀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의 당내 역학구도에서는요.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호남 지역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거기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그 대부분의 선거구에 지금 소위 친명 자객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호남은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거의 확실하다고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반면에 서울 수도권은 임종석 전 실장이 어디에 공천을 받든 원론적으로는 승부의 가능성은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0.5석이 좌우하는 것과 호남의 26개 지역구가 어떻게 공천이 되는가는 민주당의 역학관계에서 미치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뭐 추미애 전 장관, 그다음에 김남근 변호사를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인재근 의원, 예. 또 아까 문학진 전 의원까지 하나같이 지금 부드럽게 설득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의 차이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언어의 차이도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처음부터 불출마 선언을 해서 자기 출마를 내려놨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석동현 그 전 사무처장 같은 케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오랜 정치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스스로 불출마를 하거나 혹은 컷오프 되신 분이 없어요. 네. 그것 때문에라도 설득의 리더십에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짧게, 인재근 의원이 지금 후임으로 낙점된 김남근 변호사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제 말한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인 의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낙동강 벨트도 그렇고 김성태 의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중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는 희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뭐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반쯤 수용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또 추천도 했고,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추천을 했는데 추천이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인재근 의원이 추천하신 분이나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유은혜 전 장관이나 아니면 지금 김남근 변호사나 사실상 뭐 아쉽지만 그 두 분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이야기를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말씀하신 뭐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세련되게 다가갔어야 되는 것도 있었을 텐데 뭔가 김남근 변호사라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사람을 꽂기 위해서 나를 불출마시킨 거냐? 그럼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를 명예롭게 선택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렇게 거론되는 두 분은 이 지역의 공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글쎄요, 아직 현역 의원들 지금 근데 뭐 아까 그 문학진 전 의원도 그렇고 뭐 이종걸 전 의원도 그렇고 현역 의원들이 아닙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종석 전 실장이 맥거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친명 친문의 갈등에 저는 그 가장 핵심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너무 두드러졌기 때문에 계속 2주 동안 계속 주목이 받고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다선 친문 의원들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김태년 의원, 전해철 의원, 홍영표 의원 또 이분들이 공교롭게 이분들의 지역구에 가 있는 그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이 매우 공격적인 언어들, 수박, 뭐 등에 칼 꼽은 사람, 뭐 민주당스럽지 이런 말을 하면서 다가간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을 컷오프 시키지 않고 경쟁을 시켜주는 것, 공정한 경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아마 저는 친명 친문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선 기회와 함께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 험지 출마를 한다거나 불출마한다던가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 지금 아직은 안 계시죠? 그렇죠, 부족하죠. 지금 사실상 홍익표 당내에서 혹시 이런 목소리는 안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사실 저는 그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6년 사례를 말씀하셨던 것이 측근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공천권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넘겨주고 문재인 대표의 측근들, 그 당시에 양정철, 윤건영 이런 분들 다 그 현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측근의 뭔가 희생이 있어야 뭔가 컷오프, 뭔가 그 중진에 대한 뭐 불출마 제한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거 말을 한 건데 사실 지금 뭐 홍익표 원내대표도 뭐 친명계로 볼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측근들의 뭔가 희생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작업이 좀 어려울 수는 있다.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그럼 측근들이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너무 뭔가 이 주류들의 희생이 없는 뭔가 지금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우려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민주당 첫 전략적 발표가 있죠? 예. 이 결과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또 하나의 고민, 조국 전 장관의 정치 행보입니다. 오늘 광주를 찾은 조국 전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곳 광주 시민을 생각하며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망월 묘역에 계신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고통과 분노조차도 좋은 세상을 위한 열망의 에너지로 바꿔야겠다는 용기를 한 번 더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맨 앞에 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국리 민복의 길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국리 민복의 길이다. 그리고 나와 가족이 겪은 고통을 광주의 아픔과 비교하는 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광주에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나치게 사감이 많이 실려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2심까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으신 마당에 굳이 선거에 나오고 정치를 해야겠다고 하면,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그것에 동의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겠다고 하면은요, 정치인은 자기의 사적 동기가 있더라도 그걸 최대한 공심의 언어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발언은 결국엔 본인이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사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저 발언을 광주에 가서 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심까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 실형 받으신 분이 당을 만들고 뭐 선거에 출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광주 정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광주 시민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오늘 이재명 대표도 단합과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통합 비례 그 정당에 조국 정당이 합류하는 것에 선을 긋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는 또박또박 따박따박 내 길을 가겠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오늘 광주에서 굳이 그 발언을 하신 것도 그렇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그 컨셉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면 위성정당 아니고 자매정당이었고 그 열린민주당의 슬로건이 이거였거든요. 더 강한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선명한 민주당 이게 그 열린민주당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민주당에는 항상 더 센 민주당을 요구하는 지지층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 더 강하게 검찰 개혁해야 된다. 더 강하게 보수 진영과 싸워야 된다. 이걸 요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이 5.4%를 득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5.4% 득표하면서 호남에서 좀 높은 득표를 받았습니다. 호남에서는 한 8, 9%의 득표를 받으면서 전체 득표보다 높은 득표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호남 유권자들 중 아무래도 더 강하게 싸워라, 더 세게 싸워라 요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신당의 방향을 열린민주당처럼 뭔가 좀 강한 민주당을 요구하는 분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원내에 진출하겠다. 민주당이 선을 긋더라도 그 모델이 있기, 뭐 자매정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딱 그렇게들 표현했죠. 예, 그 길을 가겠.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위성정당.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이 자매정당으로 불렸었죠. 그 길을 가시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역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열린민주당이 그 21대 총선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위성정당은 아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1년 반이 지나서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당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는 일종의 위장 계열사 같은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신당도 이 열린민주당과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역시나 현재의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위장 계열사가 아니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박홍근 단장 같은 경우는 뭐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나자 뭐 이런 페이스북 메시지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적 위장 계열사라는 비판에 대한 그 논란이 끊임없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의 자매정당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계양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인천 계양을 4월 총선에 점점 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전 장관에 이어서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대장동 핫 인물이 모두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민주당의 두 대표가 30여 년간, 정확하게는 25년 동안 팽개쳐온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될 국회를 방탄용 또는 부패된 이권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계양을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재명과 같은 공범이고 그리고 죄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범죄인들이 활개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자유통일당에 입당해서 개항을 해 나가겠다. 근데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이런 정당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2파전으로 치러질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3파전이 되는 거죠? 3파전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예, 개혁신당도 그렇습니다. 뭐 후보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또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본인의 어떤 언어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이야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인티그레이티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뭐 진실성, 진정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더 말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은 TV 토론 성사 가능성이 관심사입니다. 이게 그 TV 토론 그 선관위가 주관하는 TV 토론 참여 자격을 보면은 5석 이상 정당 소속이거나 네. 또는 그 직전 전국 선거에서 대선 또는 비례대표로 정당 득표 3% 이상 득표한 정당 소속이거나 네. 또 해당 선거구에서 직전 4년 동안에 10% 이상 득표했던 후보자이거나 이러면 이제 기본으로 TV 토론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되죠. 남아있는 요건 하나가 그 선거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이 잡히면은 TV 토론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이 조건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관심사고. 왜 근데 자유통일당으로 들어가서 나온 적이 저도 그 있을까요?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사실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더 이득이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이 잡히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TV 토론 참여 자격이 생깁니다. 아마 본인이 이걸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 같고 성사되는지 여부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TV 토론에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성사될지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뭐 개혁신당도 개항을 후보 여러 명을 지금 거명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파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단일화 여부가 주목되는 지역이 또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전 단일화가 쉬울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출마를 보고 가장 당황스러워하고 좀 곤란해한 건 원희룡 전 장관일 거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캐릭터가 너무 겹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본인은 좀 공격을 자제하고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본인도 매우 공격형 정치인인데 네. 굳이 또 공격수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두 분 다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리겠다. 그쵸. 그런데 두 분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속된 지금 같이 나온 정당이 정광훈 씨가 만든 정당입니다. 이 정광훈 씨가 만든 정당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이쪽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어느 정도 선을 그은 정당인데 예. 정광훈의 강이 앞에 또 놓여진 겁니다. 뭐 민주당에게는 항상 뭐 조국의 강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정광훈의 강이 지금 앞에 펼쳐진 겁니다. 과연 이 선거 연대를 위해서 정광훈과 손을 잡을 것인가? 이거를 주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런 출마 선언이나 말을 보면서 저는 이정희 후보가 떠올랐어요. 2012년 대선 토론회 때 그 소수정당 후보로 나와서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라고 했던 발언이 아주 화제가 됐었죠. 근데 그리고 엄청 매섭게 박근혜 후보를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토론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보수의 결집을 강화시켰고 중도층의 표심을 멀어지게 했다. 그래서 다양한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 이정희 후보의 토론회에서의 그 강한 발언이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전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혹시나 토론회에 나오더라도 그런 역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당황한 사람은 원희룡 전 장관이다. 근데 단일화하려면 지금 전광훈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글쎄요. 2022년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 강용석 후보가 TV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득표율이 0.95%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TV 토론 참여 자격을 얻는다고 해도 최종 득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그것과 또 별개입니다. 물론 우리 성 부의장께서는 지금 2012년 대선에 이정희 후보 사례를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TV 토론 참여 자격은 얻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최종 득표율은 별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화를 할 것인가 또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뭐 선거에 들어가서 실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정말 개항을 해도 후보를 낼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잠깐 그 송영훈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혁신당 오늘 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을 영입하면서 5석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고 보조금 6억 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저는 민주당 소속으로서 먼저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들께 사과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의원은 당선이 된 이후에 거의 직후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됐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를 사실상 거의 계속 무소속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었고 이런 분이 배지를 달 수 있도록 좀 부실한 검증을 했던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총극이 벌어진 거에 대한 전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좀 불만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저는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그래서 아까 그 국민의힘이 또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좀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좀 빨리 해서 좀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런 좀 검증을 부실하게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양당이 좀 부끄러운 위성정당을 만들게 됐지만 그 검증 과정은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3월 중순까지 개혁신당은 교섭단체 기준이 20석까지 좀 만들 거다. 이런 목표를 세운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희망사항이라고 네.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석동현 사무처장도 승복을 했고 김성태 전 의원도 승복을 하셨고 상당히 공천작을 매끄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탈해서 굳이 개혁신당으로 갈 만한 의원들이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민주당 쪽에서 올 그것은 지금 비주류는 없을까요? 이준석 대표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탈당을 했다가 개혁신당으로 가면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다리를 불사르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 이념적으로 상당히 먼 예. 결합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섭단체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은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한 가지 좀 제언을 해주고 싶은 게 그 돈을 얻고 사람을 잃지 말고 네. 돈을 잃더라도 사람과 지지를 얻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지금 양정석 의원을 입당해서 국고보조금은 한 5억 이상 더 받았겠지만 그러면서 지금 많은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평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노무현 정신을 존중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요. 네. 우리는 5석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당원이나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네. 당에 십시일반으로 소액의 후원금을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정치하는 게 노무현식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어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오마주를 얘기할 게 아니고 그 행동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한번 이준석 대표가 깊이 좀 숙고해봤으면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조언까지 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짧게만 달아볼 텐데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을 연기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있고 외교적 성과가 분명 협의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뒤로하고 연기를 했다는 것은 아마도 저는 이번 순방에는 그 김건희 여사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이 부각될 것을 두려워했을 것 같다. 그리고 뭔가 김건희 여사가 좀 숨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전 윤석열 대통령의 찐 사랑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은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맞는데요. 네. 그러나 이 문제는 국익을 위해서 원보이스 팔러시를 갖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정상 외교에 관해서는요. 아마도 정부에서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수도 예. 있고 뭐 액면 그대로 지금 뭐 민생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발표가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순방 계획을 연기하는 것으로 발표된 이상에는 야당도 이 부분은 존중을 해서 원보이스 펄러시로 가는 게 맞죠. 국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해석을 남발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국익에 큰 손상을 끼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좀 원보이스로 가는 것이 좋다. 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송영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오늘 두 분과 함께 나이트 포커스 꾸며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며 누구의 말보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다 하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더 조심하세요. 누구에게 기대고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국보다이다 하시면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 기다려주지 마세요. 그만 떠들고 신나게 노래나 한곡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주세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껏 외교 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수교했습니다. 한국과 쿠바는 현지 시간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로써 쿠바는 우리나라 193번째 수교국이 됐고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 한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를 잇따라 방문하려던 정상외교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총선을 앞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를 찾은 첫 번째 유럽 정상은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입니다.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숄츠 총리가 방한했습니다.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으로 윤 대통령은 그래서 올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다음 주 독일을 국빈 방문하기로 하고 정상회담 의제와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습니다. 덴마크 공식 방문까지 붙여 5박 7일 동안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협력, 기업 간 교류 등이 두루 논의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출국을 닷새 앞두고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순방 계획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상대국들과 조율도 이미 마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YTN에 경제와 민생, 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순방비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 나아가 명품 가방 논란 등으로 2달째 잠행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든 국내에 남든 정상 외교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다음 주에도 2차례 민생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하며 최근 지지율 반등의 기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외신에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20일 방한해 윤 대통령과 한일 회담을 연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추진 중인 사안은 없다고 일단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전까지는 정상외교 일정도 모두 국내에서 진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하나회에 비유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징계회도 열렸는데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의 징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사직서를 내고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신 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신 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을 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징계위가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겁니다. 검사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를 낸 뒤 출판 기념회를 열어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 검사는 감봉,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한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비유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징계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이 위원은 징계위가 열린 법무부를 찾아 자신이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최선봉에 서겠다며 총선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검찰 전체는 대표는 아니니까 이분에서 검찰에도 이제 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사의 해임이나 정직 등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제가하면 확정됩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배 씨는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당분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8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관계자 3명을 포함해 자신의 운전기사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범 혐의를 받는 배 씨를 먼저 기소하며 김 씨에 대한 처분은 미뤄왔습니다.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그간 김 씨의 공소시효는 멈춘 상태였는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 씨의 항소가 기각되며 배 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결국 김 씨의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할 말 없습니까? 대법원 판결 계획 없으세요? 검찰은 다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금액은 2천만 원 상당으로 현재 김 씨와 이 대표도 관련해 배임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수사 의뢰권 등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살펴볼 게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구체적 투쟁 방안을 오는 17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비대위는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시점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구 의협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앞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서 의미가 없어졌다며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직 의협회장 등 일부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의료계의 모범이 돼야 할 분들의 돈 없는 발언이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SNS에서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즉각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의료인과 국민도 일부 의사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한 지 하루 만에 인턴 의사가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린 다음 날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인턴 의사가 전공의 단체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입장이라며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의협을 이어가기 힘들다 판단하였고 그런 생각이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면 의사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며 이름과 소속, 면허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인턴 의사가 전공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지할 방법은 없지만 개인의 피해가 막중하다며 최대한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전 미리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사전 논의가 있었다면 집단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별성을 띈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 등을 통해 가지고 면밀히 파악을 하고
현행법상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와 계약 기간과 장소 등을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전공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안 할 수 있지만 병원마다 재계약 시기나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인턴 의사는 상황이 다릅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1년차 모집 인원은 3,300여 명으로 개별 사직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수천 명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철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수련을 포기했다라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민영사상의 책임을 물 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는 인턴이나 전공의 사표가 확산하지 않을지 조심스레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의협 간부 등 일부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등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다툼을 벌인 사실이 보도된 뒤 이강인이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면서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다면서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더 좋은 선수,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저녁 심각한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진이 어제 열린 임원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의 뜻을 모으고 이석재 부회장이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단독으로 만나 이를 건의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해매야 한다는 임원진의 뜻을 전달했고 정 회장은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유임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 위반 사항과 계약 위약금 규모 등을 따지는 법적인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구협회는 내일 오전 클린스만 감독과 이번 아시안컵 성과 등을 평가하는 전략강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콩 친선 경기에 결장한 축구스타 메시의 노쇼 파문이 국가적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메시의 소속팀 구단주인 베컴이 나서 분노한 중국 팬 달래기에 나섰지만 역효과만 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왕년의 축구 스타이자 미국 프로축구팀 공동 구단주인 데이비드 베컴. 빨간 목도리를 두른 채 젓가락으로 국수 먹방을 펼칩니다. 더듬거리는 중국말로 춘절 인사도 건넸습니다. This feels like a very special one, the year of the dragon. 신춘과일러. 소속팀 선수 메시의 홍콩 노쇼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중국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악플로 도배됐습니다. 지난 4일 홍콩 친선 경기 당시 벤치만 지켰던 메시가 사흘 뒤 일본에선 30분 동안 뛴 게 화근이었습니다. 중국을 무시했다며 분노한 축구 팬들은 500만 원 넘는 메시 사인 유니폼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告诉你梅西，我们中国人不是好惹的。 결국 친선 경기 주최 측은 표값의 절반을 환불해 주기로 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가 홍콩 행정장관과 악수를 피하는 모습을 두곤 정치적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迈阿密国际的大老板叫霍尔浩马斯，他是一个坚决反共的古巴裔商人。 중국 관영지도 외세 개입론을 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아르헨티나와 축구 협력을 중단했다는 보도와 함께 다음 달에 예정됐던 메시 출전 국가대표 친선 경기마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14억 중국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축구 스타 메시의 노쇼 파문, 스포츠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번질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며 야외에서 캠핑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텐트나 차 안에서 난방장치로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는 사고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핑용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4명.
1명은 숨졌고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안을 따뜻하게 하려고 틀어놓은 무시동 히터가 화근이었습니다. 1년 뒤에는 경남 합천에서 차박하던 부부도 난방용 LP가스를 켜고 잠을 자다 똑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등을 연소시켜 내부를 데워주는 무시동 히터.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인터넷에는 제품은 물론 각종 정보가 넘쳐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정부가 표준화된 인증 제품과 중요한 부분들을 주의사항 같은 걸 미리 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쪽 제품의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잘 시키는 겁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하는데 불량 제품이 많은 만큼 KC마크를 확인하고 설치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 시즌에 맞춰 한 달간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보기를 바닥에 설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닥과 천정에 간격을 떨어져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 캠페인을 지금 SNS 통해 실시하고 있으니 무시동 히터는 편의장치로 구분되다 보니 규제도 없고 안전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1년을 고려하면 사실상 2년 뒤에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서울에서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이 9,000원을 넘기며 외식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집밥을 싸서 다니는 직장인도 적지 않은데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권영원 씨는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출근합니다. 매일 10,000원이 넘는 점심값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식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시락을 한번 싸서 다녀보자라는 생각.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6%로 3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기준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은 9,038원으로 처음으로 9,000원을 넘었습니다.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냉면과 비빔밥 가격도 한 달 전보다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비가 많이 올라서 한 끼에 사실 10,000원도 아니고 거의 15,000원씩 드는 게 부담은 됩니다. 식비만 오르고 제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외식비를 아끼려 집밥을 해먹는 소비자가 늘면서 가전제품 매출도 덩달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기 오븐과 전기레인지 매출은 1년 전보다 각각 26%, 17% 올랐습니다. 고물가의 집밥 열풍까지 일면서 주방 가전뿐만 아니라 프라이팬, 냄비 등 주방 용품들까지 추가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책에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해를 넘겨서도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말 주춤하다 싶던 증가폭도 다시 커졌는데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4천억 원. 지난해 12월보다 3조 4천억 원가량 늘며 10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이어진 증가규모 둔화세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앞선 12월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1월 가운데선 2004년 통계치 작성 이래 두 번째로 큰 증가폭입니다.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이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면서 주담대 금리를 하락시킨 영향이 좀 일부 증가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두세 달 전 주택 감소 추이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월에 비해 소폭 축소된 상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정책 변화가 당장 1월 가계대출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천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지난달 증가폭이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은행 기업대출 잔액도 1,254조 4천억 원, 한 달 사이 6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일시 상환됐던 대출이 재취급되면서 대기업 대출이 5조 2천억 원, 역대 1월 기준 세 번째로 크게 늘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영풍재지 주가 조작 세력이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 종목에 대한 주가 조작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풍재지 주가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3,400원대에서 1년 만에 48,000원 선까지 무려 14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거래가 금융당국에 감지됐고 주가 조작 세력의 실체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은 3개 팀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0명 정도 활동했는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 일부만 제외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이 판을 만든 게 총책인 50대 이모 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과거에도 시세 조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전문 시세 조종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직은 주로 매매 시점과 가격을 미리 짜고 주식을 사고 파는 이른바 통정거래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에 동원된 계좌만 모두 330개, 시세를 조정하기 위해 넣은 주문은 22만 차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1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이 씨 세력이 6,616억 원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한 종목만 조작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챙긴 사례는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라고 이름 붙인 20, 30대 조직원, 이른바 MG 팀원들은 이렇게 챙긴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소위 MZ세대 주가 조작 조직원들이 한강뷰가 펼쳐진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수억 원대 슈퍼카를 운전하고 막대한 현금을 소지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한 후 검찰은 최근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총책 이 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과 도피를 도운 조력자 4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모두 16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도망친 조직원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경전철 사업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는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며 2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 용인시는 시행사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전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전철 이용객 수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시행사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용인시가 2043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졸속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 사안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어진 파기환송심 끝에 서울고법은 이 전 시장 등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연대해 모두 2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수요 예측 결과를 검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사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두지 않아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뀐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자료를 사용해 수요를 산출한 과실 등이 인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위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을 운영해가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우리 1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기다려왔던 위로가 되고. 지난 2005년 주민소송이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 투자 사업 관련 사항이 소송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자체장이 중대한 과실로 지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기 종료 후에도 주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던 박성민 전 부장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소속 정보관이 만든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고서에는 헬로윈데이 인파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동대 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이태원 참사 사흘 전이었던 만큼 경찰의 대비가 적절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박 전 부장은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부장은 절차상 폐기해도 된다며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축제가 안전하게 끝나야만 보고서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참사가 발생한 만큼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보고서를 삭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책임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당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관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은폐에 관한 부분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공직자가 이태원 참사에 적절히 대비하고 대응했는지 법원에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물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재판에 넘겨져 있는 만큼 남아있는 관련 사건들에 이번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치안감 58살 A씨를 비롯한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치안감은 지난 2022년 2월 간부급 경찰로부터 승진을 부탁받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브로커 2명을 기소한 이후 수사를 확대해 현직 치안감과 전직 경무관을 비롯한 경찰 13명과 전현직 검찰 수사관 2명 등 총 1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수사 무마나 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거나 인사청탁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비리 의혹이나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따르는 검사 선배로 알려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과 전관예우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개인 비위 의혹이 먼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24억 5천만 원짜리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배우자 목 12억 2천여만 원의 출처는 박 후보자로 보이지만 부부 사이에도 내야 하는 증여세를 배우자가 낸 정황이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해 모든 걸 부부 공유 재산으로 생각했다며 자신의 판단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은 뒤엔 전관예우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박 후보자가 5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은 46억 4천여만 원. 특히 퇴임 직후인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2년간 수입료로 무려 29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으로 후배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인연이 인선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6기수 높지만 나이는 3살 어립니다. 윤 대통령 초임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된 윤 대통령을 챙기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사건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관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인사란 관측도 제기됐는데 박 후보자는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거란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박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나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등 이른바 검수완박의 부정적 견해를 밝혀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지난해 10월 기습 공격의 주모자로 지목하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신와르가 지하에서 탈출하는 영상과 은신처까지 공개하며 체포가 머지않았음을 경고했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손전등을 든 한 남성이 앞장서고 그 뒤를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제일 뒤 다시 한 남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제일 앞의 남성은 신와르의 형제이고 이어 아내 중 한 명 그리고 자녀들이며 마지막 샌들을 신고 가방을 맨 남성이 바로 신와르라고 밝혔습니다. While the people of Gaza are suffering above ground, Sinwar is hiding in tunnels underground underneath them, running like the coward. 이스라엘군은 이 영상이 지난해 10월 하마스 기습 사흘 뒤 칸 유니스의 지하 터널 하마스 보안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최근 작전에서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함께 신와르와 가족이 최근까지 머물렀다는 지하 은신처도 공개했습니다. 깔끔한 화장실과 샤워 시설, 현대식 주방과 식량 꾸러미, 그리고 침실에 경호대가 무기와 함께 대기한 공간 등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대부분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연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엔기구 로고가 찍힌 가방들도 발견됐습니다. AP, AFP-통신, CNN 방송은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이 영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여전히 병원을 이용해 활동하고 있다며 피난민 등 8,000명이 머물고 있는 칸 유니스의 최대 병원에 대피령을 내리고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재훈입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계됐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유엔이 조사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필립 라잘리니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1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사는 직원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하마스 측과 정치적 유대를 맺는지 무기 사용이나 터널 제공 등 그간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모두 검토하면서 이런 일을 어떻게 예방할지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 북부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스라엘 정계에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오늘 오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 사페드를 향해 다수의 로켓이 발사돼 여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가안보장관 등 이스라엘 정계 강경파들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 소탕에 집중해왔던 이스라엘은 최근 헤즈볼라의 전쟁 개입 강도가 세지자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을 표적 공습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80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담은 953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70대, 반대 29로 가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제출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601억 달러로 약 80조 원입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예산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제동을 걸었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This bipartisan bill sends a clear message to Ukrainians and to our partners and to our allies around the world. America can be trusted. America can be relied upon. 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친 트럼프 강경파 의원도 상당수여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도 미국 국경정책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안 반대를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상원 통과를 환영하며 하원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І наступний крок – голосування Палати представників. Це дуже важливо. Очікуємо також морально сильного вибору і рішення, яке запрацює для спільної безпеки.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앞당기고 자유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은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멍청하고 부끄럽다며 맹비난에 나서서 이 문제가 미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공격해도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엔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는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안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발언에 대해 맹 비난했습니다. For God's sake, it's dumb, it's shameful, it's dangerous, it's un-American. For as long as I'm president, if Putin attacks a NATO ally, the United States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그러면서 나토는 신성한 약속인데 트럼프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짐으로만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He doesn't understand that NATO is built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freedom, security, and national sovereignty. Because for Trump, principles never matter. Everything is transactional. 이런 가운데 키스 켈로그 트럼프 전 정책 고문이 방위비 기준 목표인 GDP 대비 2%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 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나토 31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한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 요청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11월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현황이 담긴 그래픽과 함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나토 국가들이 돈을 다 갚아야 한다. 이들 국가가 미국을 조롱하고 있다며 나토에 대한 나의 발언 이후에 회원국 모두 다시 돈을 내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트기가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하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오후 1시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이륙해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공항으로 향하던 봄바디어 챌린저 600기종 제트기가 오후 3시 15분쯤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의 한 고속도로에 추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 위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폭발이 일어나 탑승객 5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3명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항공기 기장은 사고 직전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양쪽 엔진을 모두 잃어 활주로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비상 착륙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병원 응급실로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 오후 5시 반쯤 텍사스주 오스틴의 세인트 데이비스 노스 오스틴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 승용차 한 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숨졌고 어린이들을 포함해 5명이 다쳤습니다. 오스틴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날이 무척 포근했습니다. 4월 중순의 봄처럼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내일은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고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전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은 새벽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된 뒤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강원 산간의 많은 곳은 1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1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동부와 그 밖의 산간에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 6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예년 기온을 10도 안팎으로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6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 16도로 여전히 예년보다 높지만 오늘보다 크게 낮아지고 찬바람까지 더해져 상대적으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